주석 한 대 대신에 진타오 형의 오른팔이었던 리커창을 총리에 넣은 거죠. 2인자에 넣고 또 두세 명 가져가고 나머지 다 가져가고 하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 원로들을 진필형이 다 칠 수는 없어. 그걸 쳤다가는 뭐 중국 전체를 뭐 적으로 돌리는 셈이니까 치지는 않고, 그러니까 쩌민형과 진타오 형을 직접적으로 치진 않고 그 기반을 약화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자기 1인 독재라는 뭐하고, 독재라는 말을 잘못했다가 몸에서 뭐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1인 국가 주석을 오래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중나라의 얘네 그때 되면은 진짜 나중에 보세요. 이거 몇 년 하면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없긴 할 텐데 정말 재밌어. 이게 오죽 저기 보안이 치열하냐면, 이거 아닌가? 위성으로 찍고 그래. 위성으로 올라가서 얘네가 뭐 하고 있는지 막 찍고 그래. 보려고. 쫙 보려고. 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지금 현실이에요. 중국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상 욕같잖아. 쉬파라 그러면 안 되는데. 쉬자준파, 맞냐 이거 근데? 하여튼 진파가 지금 요즘에 대세를 이루고 중국 역사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요. 나 욕같아서 못하겠다. 저게 중국의 현대 정치의 어떤 그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할 얘기를 하자. 너무 멀리 갔다 얘들아. 너무 멀리 갔다. 요거 멋있는 사진 있다. 보여줄게. 베이다이허냐? 베이다이허? 그거 같기도 하다. 베이다이허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 여러분, 요 사진이 이게 누구냐면, 요게 주더라고. 중국에 4대 원로 있어요. 4명 원로. 뭐 주원내, 주더, 모시기 또 누구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왕 모시기 형, 류샤오치 형, 뭐 이런 애들 4대 원로라고 있거든. 그의 주더라는 형이고, 요게 아까 이분이 아까 그 말씀드린 결국에 문혁대 돌아가신 류샤오치. 요게 누구냐면 중국인들이 가장 뭐 좋아한다고 말하는 주원라이. 요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딱 봐도 알 수 있잖아. 요분은 키가 작고 등소평형이죠.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역사적인 사진. 요 아저씨도 뭐 유명한 사람들인데 내가 거기까지 정확히 모르겠어. 워낙 유명한 아저씨들이니까 주원내, 이거 국가 2대 부주석, 이거 등소평형 나라고 카리스마 있죠. 이제 이게 중국의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현대로 넘어오는 거죠. 중국 얘기를 내가 왜 했니 근데. 자, 이제 오늘의 할 얘기를 합시다. 자, 근데 내가 오늘의 할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봅시다. 자, 이걸 딱 봤을 때 한눈에 다 이 정도는 눈에 들어오죠? 나 11시 반에 끝나고 게임하려고 그랬는데 11시 20분인데 얘들아? 10분 만에 하고 게임하겠어. 아니 이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야. 이런 상품 정도는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뭐 상품을 얘기할 거 아니야. 이거 쉬운 거, 진짜 쉬운 거. 그냥 되게 기초라고, 기본. 나 게임해야 되는데. 이게 보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 큰일 났다 야. 이거부터 다 대충 얘기해 드리려면 하여튼 뭐 합시다. 뭐 대충 얘기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가 뭘 투자할지에 대해서 이런 걸 봤을 때, 야 그러면은 야 이걸 그렇게 보시면 이런 거는 나 이거 원래 얘기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올해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찾은 금융상품. 도타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정찰 이거 숙제. 본론은 다음에. 아니
식빵 왔어? 아 모르겠다. 식빵 에이지 줬는데 안 왔구만. 자 하여튼 자 이거를 설명해 드리는데 그럼 이거는 아예 모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네요. 채권 매칭형 펀드 3호 ELF 코스피 200 커버드 콜 주식채권 혼합형 아예 그냥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자산가들이 많이 찾은 금융 상품을 아예 뭔지를 모르겠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아예 어디까지를 얘기해 드려야 되는지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 자 일단 이거를 먼저 보죠. 그래야 뭐 엑셀로 뭐 여러분들의 스노우볼링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부터 해야 되니까. 자 봅시다. 자, 예금 뭔지 알잖아. 예금 적금 알잖아. CMA 알잖아. CMA 통장 다 있잖아. 엘프가 어딨어? 아 3호 엘프. 야 이걸 엘프로 읽네. 야 쩐다. 여러분의 참신성에 제가 박수를 드리고, 야 이걸 그렇게 읽을 수도 있구나. 내가 근 10년을 이걸 봤는데 이걸 엘프로 읽을 생각을 못했다. 야 그럼 이건 뭐야? 예금 적금 씨마야 씨마? 씨마? 이거 음푸냐 음푸? 아하 곤란하다. 크마 이거 사모님 엘프. 사모님 엘프에서 고액자산가들이 많이 찾았다. 사모님이 엘프가 될 수 있다. 야 훌륭한 해석인데. 야 괜찮다가 나도 좀 들면 안 될까? 사모님 엘프? 야 나도 잠깐만 약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지금 사모님이 엘프가 될 수 있다고. 그쵸. 지금 사모님이 엘프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모님이 엘프가 될 수 있지. 지금 사모님인데. 지금 사모님이 엘프가 되는 그런 훌륭한 방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모님이 엘프로 만들어지냐? 뭐 뷰티네 뷰티 상품이네. 이렇게 뭐 주름 펴주고 뭐 눈 크게 해주고 뭐 이런 뷰티 상품이 이제 3호 엘프고요. 3호 엘프. 어허. 함정 카드가 너무 자주 발동되면 안 됩니다. 자, 3호 엘프고 사모님 엘프. 자, 봅시다. 도대체 어디까지. 자 예금 알잖아. 다시 가죠. 예금 알고 적금 알잖아. 요즘 여러분 예금 금리가 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적금 금리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요즘 예금 금리 1년짜리 들어가면 1점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내가 막 특판 금리에서 특판 나도 해보자고 봤더니 1년인가 들어가면 1.8%인가 준다던데? 1.8, 1.9? 그게 특판이라고 나오던데? 카카오뱅크 2.2%. 카카오는 저거니까 온라인 은행이니까 좀 많이 주겠지. 특판 3%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특판 3% 이런 거 보면은 잘 보시면 아마 500만 원이네. 신규 가입 조건, 계좌를 만들 것 등등등등등등 뭐가 있을 거야. 새로운 아이디 만들 것 이런 거를 하면은 3% 할 수 있어요. 많이 적혀 있습니다. 아래 잘 보시면 제가 10억을 갖다 줘도 3% 되나요? 잘 보면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문용어로 미끼 상품이라고 그러죠. 미끼 상품. 그걸 덥석 물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만드는 거죠. 손해를 보고 특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3% 보면 500만 원이네. 뭐 이런 거 있어요. 500이야. 300이야. 뭐 3%짜리긴 한데 3개월만 가입할 것. 뭐 이렇게 돼 있어. 6개월만 가입할 것. 근데 여기서 예금과 적금의 금리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요. 당연히 그 해당 은행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자금을 끌었을 때 자기들이 들어온 예금도 있지만은 자기들이 은행채를 발행하거든요. 채권이나 어음을 발행을 해. 거기서 끌어들인 돈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란 말이야. 당연히 거기 금리하고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걔네들이 쓰고 대출한 여러분들 돈을 끌어서 그걸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당연히 우리가 들어본 4대 시중은행은 금리가 낮고 뭐 저축은행에 내려놓는 금리가 높겠죠. 사는 채는 좀 괜찮을까? 산업은행채는 우리나라는 거의
국고채급의 그런 그 4대 은행이라 그러면 산중금이라 산중농금 이런 얘기를 해. 산업은행, 뭐 중소기업은행, 뭐냐 또 농금 이런 데들은 거의 국고채입니다, 금리가. 자, 하여튼 그냥 딴 얘기고요. 사실 적금 알잖아, 그러니까. 적금 알잖아. 예금 이런 것들은 뭐예요? 5천만 원 이하 보호되죠. 5천만 원 이하 보호돼요. 여러분, 예금자 보호가 있어. 예금자 보호. 다 알잖아요. 기본이잖아. 5천만 원까지는 은행이 망하더라도 국가가 보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에 넣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보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월급 통장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게 CMA죠. 크마가 아니라 CMA, RP 계좌 없으세요? 하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CMA나 RP는 뭐냐면은 이게 잠깐만. 야, 이거 나 게임 어떻게 하려고 얘들아. 잠깐만, 11시 반이야. 야, 여기 지금 이거부터 설명하면 여기까지 언제 내려가?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한 건데. 야, 내 스노우볼 엑셀 파일은 언제 열고 지금 이거 사모님 엘프는 언제 가? 지금 이거 크마부터 얘기하고 있으면. 아니, 야, 이거 언제 내려갈 거야, 이거? 난 이거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이거 이 정도 아시는군요 하고, 이 그림 원래는 이렇게 치우고, 제 계획 이거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치우고, 어디 갔냐, 진짜 치워졌네. 치우고, 이게 유명했다. 그래서 이게 왜 유명했는지, 뭐 S&P 콩콩 얘기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걸 합시다라고 얘기를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크마 얘기해서 난 게임 언제 해? 자, 하여튼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CMA는 뭐냐면은, CMA나 증권사 RP는 뭐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MMF랑 비슷해요. MMF랑 비슷해. 그러면 또 MMF가 뭐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MMF는 뭐냐면은 이 머니 마켓 펀드고, 증권사 RP는 뭐냐면은 리퍼체이스먼트 그 약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이제 매수 약정을 해주는 거거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를 환매해서 뭐를 조건부 매수를 했는지가 굉장히 또 궁금하면서 알고자 하는 욕망이 솟구칠 것 같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돈을 넣어, 증권사도 수신 기능을 하고 싶어. 그 증권사에 돈을 넣어서 증권사도 여러분들이 돈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자를 주고 그 돈을 쓰고 싶은데, 증권사는 은행에 비해서 신용도가 낮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돈을 넣을 때는 네 신용만 보고는 나는 돈을 못 넣겠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신용도만 보고는. 은행에 돈을 넣는 거는 왠지 안 떼어먹힐 것 같은데, 증권사 망해버리면 내 돈을 떼어먹힐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네 신용도만 보고는 내가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나한테 담보를 달라는 얘기를 해요. 담보를 뭘 주냐? 증권사가 뭐 땅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런 거 못 주잖아. 그 증권사가 뭘 주냐면은 채권을 줍니다. 네 돈으로 그 채권을 담보로 줘요. 무슨 채권을 담보로 주냐? 국고채, 아니면 시중동 되게 높은 거, 아까 말한 뭐 사는 채, 뭐 이런 거 담보를 줘요. 환매 조건부. 그럼 나중에 돈을 내가 다시 줄 때 너한테서 그걸 환매, 너한테 담보로 준 채권을 내가 환매 가져오면서 너한테 돈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증권사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대신에 증권사에다가 그 담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내 계좌에다가 담보로 채권을 넣어줘,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권사 RP 계좌를 만들잖아? 그럼 이상하게 내 계좌에 무슨 채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 막 있어? 막 이상한 채권들이 쫙 무슨 사는 채, 무슨 국채, 무슨 통환채 뭐 쫙 들어가 있어. 그래서 보면은, 야, 난 이런 채권 산 적이 없는데 이게 왜 내 계좌에 있지?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증권사가 여러분들 돈을 받은 대신에 거기다가 담보로 넣어준 거야. 담보로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담보에 관한 규정은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아무거나 못 넣어. 예를 들면은 주가 채권 이런 거 못 넣어요. 내가 그냥 뒤돌아서 적은 다음에 이거 담보로 넣어 해서 안 들어가. 특정한 신용등급 이상 되는 것들만 담보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신용등급 높은데 담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 뭐가 들었는지 고민할 필요 없어. 그게 그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그 채권을 나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돈은 띄어먹힐 확률이 없다. 그러니까 증권사에 돈을 넣겠다는 거거든. 그걸 리펄치스 하겠다는 거야. 다시 내가 너한테 돈을 줄 때 그 채권을 그 증권사가 다시 사오면서 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담보를. 그게 이제 증권사 RP예요.
그거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 CMA인데, CMA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월급 계좌 같은 게 많이 하잖아요. 이자율이 좀 높고 대신에 실시간 인출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펀드 형태로 만든 게 MMF라고 보면 됩니다. MMF는 뭐냐면은 머니마켓 펀드인데 되게 짧은 채권들, 만기 60일 이하, 뭐 30일, 20일 이런 채권들을 막 모아서 초단기 채권들을 모아서 CMA처럼 여러분들이 입출이 가능한데 이자를 조금 더 주게 만드는 그런 초단기 금융상품이에요. 뭐 하여튼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CMA, RPMF가 비슷한데 MF는 실시간 다 인출도 되고, 금리가 높으면은 이제 금리가 높다 그래도 여러분들 당연히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보다 금리가 왕창 낮고요. 많이 낮고요. 얘들은 여러분들 돈을 받은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신용도가 낮거나 만기가 긴 걸 사요. 만기 미스매칭, 신용도 미스매칭, 그 다음에 채권 트레이딩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확정된 이자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얘기를 하겠지. 만기 미스매칭이 뭐고 신용도 미스매칭이 뭐냐, 왜 그거에서 돈을 증권사가 벌 수가 있느냐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 물론 그것도 썰을 풀 수가 있죠. 만기 미스매칭이 뭐고 왜 그걸 돈을 버느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100만원을 받아. 여러분들 일주일 뭐 열흘 뭐 이렇게 있잖아. 근데 증권사는 그 100만원을 받은 다음에 일주일 열흘짜리 사는 게 아니라 1년 6개월 이런 걸 사요. 그리고 신용도가 여러분들 1점 뭐 예를 들면 5%를 준다. 그러면은 금리가 1.6나 1.7%가 나올 수 있는 신용도 미스매칭 되는 채권을 삽니다. 만기도 길고. 근데 채권 일드 커브는 이렇게 생겼죠. 일드 커브 라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일드 커브 라이딩? 한마디로 1년짜리 금리보다 6개월짜리 금리가 낮잖아. 가만히 있으면 금리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금리가 내려오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얘들이 증권사를 돈을 벌어서 그 스프레드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확정 금리만 보면 된다는 거지. 하하하하.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딴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증권사 RP나 CMA는 고정 금리를 주는구나, 나한테. 확정 금리형 상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확정, 딴 건 필요 없죠. 확정 금리형 상품입니다. 고정 금리를 주는 거야. 증권사는 그 고정 금리보다 네 돈을 갖고 운용을 해서 조금 더 많이 벌겠다는 거고요. CMA는 많이 쓰잖아요. 변동금리일 수도 있겠지, 물론.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근데 RP 같은 경우는 확정 금리를 많이 제시를 해요. 그게 기준금리가 변동이 안 되면은 보통 하하.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돈을 여러분들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죠. 정기 적금 같은 거는 넣다 뺐다 잘 안 되잖아요. 정기예금도 그렇고. 이건 쉽게 넣다 뺐다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금리를 주는 상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옆에 있는 전자단기 사채와 또 기업보험을 얘기하려면은 아니, 자, 기업보험이 뭐냐? 자, 기업보험이 뭐냐면은 사채 난다고? 예전에 기업보험 시장이 여러분들 모래니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채권 시장하고 기업보험 시장이 좀 달라요. 있습니다. 채권하고 기업보험이 뭐가 다르냐? 슈카벤. 채권 여러분 발행을 할 때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채권이 어떤 내용으로 발행되는지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공시를 하게 해요. 그래서 뭔가 규격화돼 있죠. 근데 기업보험은 그런 게 아니야. 말 그대로 어음이에요. 어음은 여러분들도 발행할 수 있어. 그냥 내가 돈을 차용증이잖아. 내가 100만원 며칠 뒤에 갚을게요 라고 내가 쓰면은 슈카 어음인 거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구멍가게들도 어음을 다 발행해. 이렇게 뒤에 차용증 쓰는 거잖아. 기업이 어음을 발행해. 물론 그 정도 구멍가게들이 발행을 하면 거래가 안 될 테고, 이제 어느 정도 신용등급이 있는, 신용등급이 A급이나 뭐 싱글 A급 이상이 되는 어음이 발행될 수 있는 높은 신용등급을 나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돈을 급하게 자금팀에서 어음을 발행합니다. 어음을 왜 발행하느냐? 채권 같은 경우는 발행을 하려면은 막 서류도 복잡하고 이것저것 만들고 무슨 수요 조사해야 되고 수요 예측해야 되고 입찰 들어가야 되고 뭐가 길거든. 근데 기업보험은 그런 거 없이 바로바로 그냥 거의 바로바로 발행할 수 있어. 한마디로
기업 웜을 사는 사람은 이 기업에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대출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쵸? 그 기업 웜이에요. 근데 기업 웜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당연히 채권보다 어둠의 자식이죠. 당연히 채권보다 어둠의 자식이에요. 왜냐? 뭐가 누구한테 예를 들면 이 기업이 나한테 3%에 발행했는데 옆에 놈한테 3.2% 줄 수도 있고 누구한테 2.8% 줄 수도 있거든. 이 기업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이쪽이 좀 어둠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보다는 좀 정보가 흐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기업 어음 다루던 사람들은 어깨 힘 빡 들어갔어요. 기업 어음에 다루던 사람들은. 왜냐? 이 기업 어음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필요한 기업과 돈이 갖고 있는 쩐주, 어떤 쩐주들을 연결해주는 가운데 그 브로커가 있거든. 채권도 브로커가 있고, 브로커가 안 좋지 중개인이 있어요. 정보를 그럼 중개인만 알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개인의 위상이 꽤 높았어요. 물론 가장 큰 건 쩐주고. 그러니까 중개인들이 뭐 쩐주 형들 보면 90도 인사하고 그랬어요. 자, 이건 다른 얘기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전자단기 사채는 뭐냐? 기업들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돈을 막 굴릴 유인이 필요하니까 정부에서 그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 즉 한마디로 공시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단기형 개인 사자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가서 사고 팔 수 있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 잘 이용은 안 하지만 되게 단기형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기업하면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중요치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펀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떡락 중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잘 샀어야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펀드는 다 아실 거고 ETF 이거 다 아시죠? ETF 다 알잖아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그 자산운용사가 그거 ETF를 만들죠. 그거의 지수를 추종한 ETF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피 ETF 그러면 코스피 200 ETF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 200 주가 지수를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걔네 지수를 추종하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그 거래가 되는 상장 지수 펀드죠. 상장 지수 펀드 거래가 돼요. 여러분들 이거 주식처럼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돼요. 가보면은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코스피 200을 코스피 지수를 사고 싶어. 어떻게 살 거야? 코스피 지수를 그 뭐 몇백 종목을 내가 다 샀다가 몇백 종목을 다 팔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코스피 ETF를 가서 사면은 내가 코스피 지수를 사는 거야. 코스피 ETF를 팔면 팔리는 거고 똑같아요. 아래 PD라 그러거든요.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호가도 다 촘촘히 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수를 사고 팔 때는 ETF를 사고 팔면 돼요. 예를 들면 그 코스피 200을 여러분들이 다 예를 들면 내가 건설 섹터를 사고 싶어. 우리나라 건설 섹터에 투자하고 싶어. 아니 조선업종에 투자하고 싶어. 그럼 조선업종을 난 잘 몰라. 업종을 투자하고 싶어. 종목은 모르겠고. 그럼 내가 거기 있는 모든 종목을 다 조금씩 살 수는 없잖아. 귀찮잖아. 그럴 때는 건설업종을 추종하는 건설업종 ETF를 사시면 돼요. 상장되어 있는 걸. 예를 들자면 한 종목 못 고르겠으면 섹터도 있고 별 ETF가 다 있어요. 뭐 수백 종류의 ETF가 있으니까 걔네들이 어떤 주제로 특정하게 추종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거든. 거기 가서 주식처럼 한마디로 묶음이야. 묶음. 간단하게 얘기해서 묶음인데 그 거래가 되게 만들어 놨다. 자, 이런 겁니다. 묶음인데 거래가 되게 만들어 놨다. 좋고요. 자, 주식은 다 알 거고 채권은 뭐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 있는 건 다 아시겠죠. 이거 해외 채권 요즘에 잘 나가는 게 브라질 형들이죠. 이거 묶음 ETF는 대충 묶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묶었는데 아주 똑같이 묶었냐? 그 괴리율이라 그래. 아주 똑같이 묶었냐? 약간의 차이가 있냐?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것저것 많습니다. 그때 예전에 말씀드렸던 블랙스톤 블랙락 기억나세요? 세계 최고의 블랙 그 사모펀드 블랙스톤과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이 뜬 게 ETF로 떴습니다. 세계 모든 자산을 ETF화 시켜버렸거든. 날고 긴다는 매니저들이 이 ETF의 수익률을 못 이겨서 난리치죠.
한마디로 코스피 200을 못 이겨서 난리를 쳐요. 별별 ETF가 다 있어. 뭐 유가 ETF, 금 ETF 이런 건 당연히 있고요. 별별 ETF가 다 있습니다. 만들기 따라 나름이지. 만들기 따라 이거 진짜 만들기 따라 나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이 만든 ETF들은 뭐 신흥국 뭐 지수 ETF 이런 걸 만드는 거지. 예를 들면 아세안 뭐 이것도 만들 수 있고 블랙락 같으면은 뭐 아세안 뭐 건설 ETF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수백 수천 종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요. 중국 건설업 이런 건 당연히 있을 거고 한중일 3국 건설업 ETF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 만들려면 묶음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유동성, 얼마나 크게 유동성을 모을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리버스 ETF는 뭐냐면 그걸 거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선업이 망할 것 같아. 그럼 조선업 리버스 ETF가 있으면 사면 돼. 코스피가 떡락할 것 같아. 그럼 코스피 리버스 ETF를 사면 돼요. 레버러지가 붙으면 뭐냐? 당연히 2배, 3배 가격이 움직인다는 거지. 코스피가 2% 빠졌으면 여러분들이 코스피 리버스 레버러지 200% ETF를 사면은 코스피가 2% 빠질 때 여러분들 수익은 4%가 되겠죠. 정확히 이렇진 않지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친다면 자 일단 그렇구요. 아 많이 내려왔다. 자 이제 자 ELS, DLS, DLB, ELW는 여러분들이 안다는 가정을 하고 삭 건너뛰고 싶은데 삭 건너뛰어서 일로 갑시다 이거. 삭 건너뛰어서 아씨 이거 언제 해? 야 얘들아 이거 언제 하니 이거 뭐야 이거 에코티 링크드 시큐리티고 이거 뎁 링크드 시큐리티고 이거 뭐야 이거 뎁 링크드 뭐 본드겠지. 데르브 링크드 본드 데르브 링크드 시큐리티 이것이 에코 뭐시 워런트 링크드 워런트 저기 ELS는요 사실 개인들 많이 해요. 사실 개인들 많이 해요. 여러분들 많이 하죠. ELS는 개인들 많이 하는데 ELS가 어떻게 보면은 뭐 현대 뭐 그런 금융학의 총화일 수도 있는데 별별 ELS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거 뭐 있냐면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옆에 ELS 없는 ELS 상품 하나 뭐 예를 들어 갖고 오면은 뭐 뒤에는 뭐 S&P 500이 3개월 내로 30% 이상 하락하지 않고 홍콩 H가 6개월 내로 40% 이상 하락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한테 4%의 고정 수익률을 드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엑시트 확률을 드리며 뭐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는 금리가 스텝업이 돼서 1년 뒤에 최종 목표 5.8%를 목표로 추구하는 ELS 모집 이렇게 되는 거 보잖아요. 많이 보셨죠? ELS는 여러분 초고 위험 상품일 수도 있고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품일 수도 있어요. 왜냐? 만들기 나름이니까. 조건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달라요. 원금 보존 ELS 여러분 엄청 많아요. 원금 보정. 원금은 보장해. 원금 보장형 ELS 엄청 많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도 아니야. ELS는 만들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100만 개도 만들 수 있어. 100만 개도. 원금 보장형 ELS 좋잖아. 얼핏 생각하면 야 깨지면 원금이고 벌면은 물론 벌면 요만큼 넣어주거든. 벌면 요만큼 넣어주긴 하는데 ELS는 사실은 내가 정 모르겠다. 그러면 상당히 유력한 상품이에요. 정 모르겠으면. 근데 이런 모든 상품 중에 좀 수수료가 세지. 수수료가 복잡하게 꼬면 복잡하게 꼬을수록 만든 회사의 수수료가 세져요. ELS는 만기일에 증권사가 개인에게 장난질을 너무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ELS의 그 언더라인 어셋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ELS의 가장 기초 상품을 종목으로 둬서 그래요. 종목으로 ELS의 기초 상품을 종목으로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말한 S&P가 미국 주가지수나 홍콩 주가지수 이런 거에 기반하지 않고 기반을 뭐 아주 뭐 좀 작은 종목들 뭐라 그럴까 뭐가 있니? 삼성전자 크고 뭐 삼성 뭐 전기 예를 들면 삼성 전기 뭐 현대 전기
뭐 이런 거에 기반을 두면은 종가에 이거를 그 증권사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는 거지. 그걸 만약 종가에 증권사들이 그렇게 움직였다가 걸리면 걔들 박살 나거든요. 감옥 가요. 거의 감옥 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걔들이 그렇게 안 해. 왜냐하면은 걔네들 입장에서는 사실 수수료 먹는 게임이거든. 했지만 제대로 해놨으면은 자기들은 수수료 말고는 별로 욕심을 안 내면 돼. 근데 혹시라도 그런 욕심을 내면은 걸리면 감옥 가거든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을 하잖아. 내가 예를 들면 2시 58분까지 ELS 조건에 충족을 했어. 30% 이상 하락하면은 안 되는데 딱 2시 59분까지, 지금 2시 59분 아니죠. 3시 반이지. 하여튼 옛날 지금 2시 59분까지 28% 하락하고 있었어. 누적을 해서 3개월 누적으로. 자, 1분만 2% 하락만 아니면은 나는 7% 수익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1분 남았는데 어떤 놈이 가격을 아래로 후드로 때리면서 딱 30.02% 하락으로 끝났어. 그럼 난리 나는 거지. 그럼 게시판에 난리 나는 거지. 니들이 말이야 막판에 물량을 쏟아내서 내 돈을 날렸냐. 마지막 1분까지 뭐 28.82%였는데 마지막 1분에 물량이 특정 증권사 창구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와서 30.02%로 끝났다. 그래서 내 7% 보장 수익률이 순식간에 0%. 뭐 이렇게 뜰 수 있는 거 아니 마이너스 10% 이렇게 뜰 수 있는 거잖아. 야, 그러면은 뭐 난리 나죠. 게시판에 뭐 금감원 게시판에서부터 난리 난다고. 증권사는 억울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자기가 판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누군가 팔아서 그렇게 됐는데 내가 갑자기 욕을 먹을 수도 있지.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해요. 진짜로. 그건 사고야, 사고. 나기 힘들어. 그건 그렇게 하면 좀 속된 말로 개새끼들이지. 자, 그렇게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걱정이 되면은 그 주가지수 기반으로 하면 돼. 별별 게 다 있어. 그럼 원금 보장 ELS는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얘들아 12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스노우볼의 스자를 못 꺼냈거든? 아, 내가 원래 얘들아 잠깐만 원래 어디 갔어? 잠깐만 야, 이거 잠깐 끄고. 원래 뭐가 있었냐면, 아니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해야 되거든. 지금 이런 거 해야 돼. 지금 만들어 온 거 보이지? 지금 이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게 뭐가 되고 여기서 이게 지금 가서 여러분들이 무슨 상품을 이걸 얘기를 해야 돼. 야, 만들어 왔다니까. 안 만들어 온 게 아니야. 지금 보이잖아. 근데 아직 상품을 그 얘기는커녕 지금 그 어디 갔냐 이건가? 이거 야씨 야 잠깐만. 여기서 ELS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ELS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ELS가 원래 어떤 논리냐면은, 여러분 채권을 사. 똑같아. 정기금에 들어. 여러분이 정기 적금에 들어. 1년짜리 3% 이자율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1억을 넣어. 지금 1년에 300만원 벌잖아. 그럼 300만원으로 여러분들이 옵션을 사면 됩니다. 레버리지 가장 높은 걸 투자해. 300만원으로 뭐가 됐던 간에. 그러면은 그게 그 상품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원금 보장형 상품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면 정확치 않지만 9,700만원에 3%가 300이라고 합시다. 그럼 9,700만원을 내가 지금 은행에 넣어. 1년 뒤에 얼마가 돼요? 1억이 되잖아. 그쵸? 1억을 확보했어. 그럼 지금 1억 갖고 있는데 300만원을 떼 9,700만원 은행에 넣고 이 300으로 레버리지 가장 높은 거에 투자를 해. 비트코인에 올인 박어. 그쵸? 300만원 올인 박어. 9,700만원 은행에 둬. 비트코인이 0원이 돼.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도 아니지 뭐 이상한 코인 슈카코인에 넣어. 300을 슈카코인이 떡상해서 1000% 갈 수도 있지만 0% 될 수도 있거든. 0% 돼도 9,700이 1년 뒤에는 1억 되니까 나의 1억은 보장된 거잖아. 그게 원금 보정형 상품의 그 구성 논리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사실 자금만 좀 크다면. 5억이 있어. 은행 넣어. 적금에 1년짜리. 예를 들면 3%래. 1,500만원이잖아. 그러면 1년 뒤에. 자, 그럼 1,500만원 그럼 미리 떼서 1,500만원으로 뭐 코인을 지르던 뭐 로또를 사건 뭐 가장 레버리지 높은 걸 질러. 아니면 뭐 코스피 레버리지 뭐 700%짜리 있는지 모르겠지만 질러. 이러면 어때? 나는 그거 이러도 본전이란 거지.
근데 1년 동안 이자로 한 거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이제 꼬고 꼬아서 원금 보장형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원금 보장한다는 거지. 그죠? 이자만 땡겨서 100원 뭐 10원짜리 옵션을 만땅 지르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ELS를 만들어요. 원금 보장형은. 근데 원금 비보장형 같은 경우는 옵션을 하죠. 옵션 매도를 한단 말이야. 옵션 매도를 하거나 뭐 매수를 하고 또 뭐 파생 상품 만들어서 팔고 그래갖고 막 꼬아서 만들어. 뭐 S&P가 뭐 몇 퍼센트 되면 뭐고 6% 되면 뭐고. 제가 보기에 ES, DLS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가입할 때 수수료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펀드도 그렇고. 파파푸파님이 10개를 왜냐면은 그 후원하였습니다. 수수료가 누적되면 슈퍼펀드 상당히 가져. 이기 힘들어.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모 펀드, 모 해외 펀드가 유명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주 옛날 아니야. 3년 정도 전에 모 해외 펀드, 어디라고 얘기하면 알까봐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의 펀드가 되게 잘 나간 적이 있었어. 나도 오야 여기 유망한 나라들을, 근데 이게 그 몇 년 동안 돈을 못 빼.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돈을 못 빼. 넣으면은 5년 뒤에 결과만 보는 거야. 그럼 얘들이 5년 동안 자기들이 5년간 가장 잘 갈 것 같은 종목을 골라놓은 펀드야. 거기다 돈을 넣으면 5년간 못 빼. 그럼 5년간 못 빼도 지들이 잘 골라놨으면 잘 골랐네. 딱 봤는데 읽다가 보니까 수수료가 1년에 1%야. 예를 들면. 야, 그러면 5년에 마이너스 5%잖아. 수수료가 2%야. 5년에 마이너스 10%잖아. 야, 씨, 이게 보면서 야, 수수료가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오를 것 같은 종목을 고른 그런 노력은 인정을 해줘야 되지. 거기다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는데, 수수료가 퍼센트 단위면 잘 봐야 돼 여러분. 수수료가 2%면 10% 날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10% 버리면 똔똔이야. 그러니까 수수료를 못 이기는 싸움을 그 역마진이라 그러는데, 역마진을 안고 가는 싸움은 최소한 안 하는 게 좋아요. 최소한 조금 수수료가 낮은 걸로.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펀드가 펀드 매니저 잘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 모르다 보니까 무조건 대표 펀드 하잖아. 대표 매니저 할 것 같아서. 물론 훌륭한 전략이긴 한데 어느 펀드가 누가 잘하는지 사실 모른다고. 펀드 매니저 이름만 봐면 모르잖아요.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표 펀드를 하는 게 훌륭한 전략이긴 한데, 이 수수료를 비교해 보는 것도, ETF도 그렇고, ETF는 수수료 경쟁이야. 거기는 뭐 특별한 그게 없으니까. 이네스도 ETF 아니면 수수료 경쟁을 하거든요. 펀드도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거는 진짜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들어가지 않는 한, 헤지 펀드 같은 경우처럼 아예 그 펀드나 그 팀, 그 본부, 그 개인의 능력을 믿고 들어가지 않는 한 수수료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렇고요. 자, 나머지는 잠깐. 선도거래 얘기하면은 ELW도 상당히 할 말이 많죠. 이거는 워런트인데 그 옵션을 주는 거거든요. 어느 상품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 ELW다. 그럼 삼성전자가 오를 거 확률에 걸리는 그런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근데 ELW는 그 요즘엔 좀 많이 죽었지. 옛날에 장난질 치다가 많이 걸려서 이거 많이 죽었어요. ELW로 옛날에 문제가 됐던 사건들이 좀 많아.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그 얘기해 드릴게요. ELW로 장난질을 많이 쳤어. 옛날에 잘 모를 때 이걸로. 이게 왜냐면 종목 기반이거든. 종목 기반. 그럼 종목에 대해서 막 별게 다 있었어요. 이걸로 막 거래량도 엄청 일으키고, 우리나라가 세계 ELW에 거의 본거지 비슷할 정도로 이 거래량이 폭발하던 시절이 있었어. 미쳐 돌아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나중에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정말 미쳐 돌아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지금은 한 칼을 맞은 다음에 많이 이 규제 같은 게 많이 생겼지. 많이 규제 같은 게 생겼어. 이거 거래량이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탑 먹던 시절이 있었어. 이걸로 ELW로. 종목 기반 옵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잘은 안 하는데 이게 그 가격만 적당하게 형성이 돼 있으면은 사실은 복권이죠. 어떻게 보면 뭐 약간 복권 개념 비슷해. 외가격 같은 거는 좀 확률 높은 복권. 가격만 형성만 제대로 되고 그러면은 나쁜 상품은 아니에요. 자, 그 아래는 다음 시간에
FX 마진 거래는 뭐라고 하면은 이거 포린 익스체인지잖아요. 이거 외환 거래입니다. 외환 거래. 그 왜 일본의 그 뭐냐 그 일본 아줌마들 무슨 부인이냐? 다케시마 부인이 아니라 뭐야 그거. 일본 아줌마들 무슨 부인이야? 와타나베 부인인가? 뭐 그 아줌마들이 많이 했다는 게 바로 이 FX 마진 거래입니다. FX 마진 거래 여러분 실시간으로 보면요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진짜로 이게 움직이는 게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이 라인이 FX 이거 보시면 실시간으로 무슨 스토캐스틱 움직이더라 이렇게 움직여요. 가격이 이걸로 샀다 팔았다 해서 먹겠다는 아주 훌륭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데 책도 많어. FX 마진 거래로 뭐 하루에 10만원 벌자 뭐 이딴 책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에 10만원 벌자가 다른 말로 하면 하루에 10만원씩 깨지자가 될 수도 있어. 하루에 10만원씩 깨지자 있어. FX 마진 거래는 모든 거래 중에 그 가장 힘든 거래 중에 하나예요. 가장 힘든 거래 중에 하나. 왜냐? 변수가 너무 많고 펀더멘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장기 방향, 중장기 방향성은 얘기할 수 있는데 단기 방향성은 거의 신의 영역이거든. 신의 영역. 중장기 방향을 믿고 단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미스매칭도 있고 이게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 자 생각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거래할 때 또 여러분들 이게 또 웃긴 게 있어. 제가 옛날에 이거 FX 거래 중에서 원달러, 원화와 달러, 원화 달러 기반으로 하는데 자 우리 원화라 그러잖아요. 원화 가치 USD 그러니까 USD 원달러를 하는데 원달러가 위로 올라가는 거는 달러의 가치가 비싸지니까 원화 가격이 하락하는 거야. 내려가는 거는 원화 가격이 세지는 거거든. 근데 포지션을 오버나잇 한다. 이제 오버나잇 하룻밤을 넘길 때 원화 강세 포지션, 원달러가 아래로 가는 거 지금 1,100원인데 1,050원, 1,020원, 1,000원으로 가는 원화 강세 포지션을 들고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그럼 어떤 걱정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자고 있는 밤에 우리 정은이 형이 무슨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생겨. 원화 강세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 실제 그럽니다. 실제 그래요. 제가 미사일을 쏘진 않겠지 설마 이런 걱정이 생긴다니까. 원화 강세 포지션을 많이 들고 있어. 원화 내려가라, 원화 강세 와라, 원달러 내려가라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밤에 잘 때 바들바들 떨면서 잡니다. 저 설마 밤에 미사일을 쏘진 않겠지 뭐. 야 설마 니들이 핵실험을 하필 365일 중에 오늘 하진 않겠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자요. 이게 두려움에 떤다 원화 강세 포지션은. 근데 원화 강세가 상당히 오래 왔거든요. 근데 완만하게 오는데 가끔 이렇게 야씨 뭐 하면은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버텨야 되는데 대부분 손절 나가거든. 그러니까 나 밤에 아니겠지. 365일 중에 니들이 야씨 연평도 씨 이거 며칠 날 폭격이 들어 애들이 금요일 날을 덕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시장. 좀 중장기 뷰도 있어야 돼요. 게다가 FX는 그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 뭐 경제 펀더멘탈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물론 아무것도 모른 채로 해도 돼. 그냥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그냥 뭐 예를 들면은 길게 봐서 원화 강세다. 난 원화 무조건 뭐 아래로 본다. 그럼 무조건 숏만 들어가든지 무조건 롱만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방향 잡고 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그 사실 제대로 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보기 주식보다 어려워요. 주식은 종목 파면 되잖아. 예를 들면 근데 이건 종목보다 어려워. FX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알려면은 거의 이코노미스트 정도 돼야 됩니다.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옆에 있는 엑셀 파일은 못 가겠고 자 옆에 있는 이거를 이제 이해해 봅시다. 자 내가 다 설명드렸어. 대충 설명드렸죠. 대충. 자 여기 DLS는 저거 파생상품 연계된 거니까 ELS는 에코티 주식이고 DLS는 그거 말고 뭐 원유라든지 뭐 등등등 희한한 거에 연결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빠르고 좋고요. 자, 옆에 있는 것만 이해해 봅시다. 올해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찾은 금융상품. 자 보시면 나중에 한 번씩 다 얘기 드려야 되는 선동을 모르겠다. 수학 없으면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채권 매칭형 펀드다. 이 5개의 특징이 있어. 사실 딱 보면은 5개 특징이 뭘까?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찾은 금융상품 5개 특징. 당연히
안전한 상품이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안전한 상품을 많이 가입한 다음에 남는 여윳돈으로 위험 상품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한 상품이 가장 많이, 금액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찾을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이게 가장 핫하느냐? 보통은 그렇진 않지. 왜냐면 핫한 거는 안전한 상품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조금의 돈을 넣는 가장 위험한 상품이 가장 핫하잖아요. 비트코인이 가장 핫하잖아. 비트코인에 전 재산 올인받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지만 잘은 없죠. 대부분의 자산은 이런 안전한 상품에 넣은 다음에 여윳돈으로 비트코인을 하잖아. 하지만 안전한 상품은 그렇게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안전하니까. 요 조금만 움직이는 요게 관심의 대상, 요게 모든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웩도독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요 조그만 게 움직이니까 요게 가장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대한 대부분의 자산은 이런 상품에 들어가 있는 거지. 물론 빚내서 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에 따르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의 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안전한 거를 어디에 넣을 것인가가 1차 관심사고, 2차 관심사가 그러고 난 뒤에 여윳돈을 변동성 있는 어디에 넣을까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일단 이거 봅시다. 채권 매칭형 펀드. 이게 뭘까요? 채권 매칭형 펀드. 뒤에 써있네요. 우량 회사채 골라 잡은 예적금 대체 상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회사채 금리가 좀 높은 걸, 예금이나 적금은 이게 무슨 채권이에요? 사실 은행 신용이잖아. 은행 신용 기반인데 은행은 무조건 트리플 A란 말이야. 은행은 신용등급이 엄청나게 높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예금 적금으로 금리를 조금밖에 안 주지. 그 은행보다 신용 등급을 좀 낮춰 회사를 산단 말이야. 회사는 뭐 더블 A가 될 수도 있고 싱글 A가 될 수도 있지만 은행보다 낮은 회사의 회사채를 사는 겁니다. 거기에 돈을 맡기는 거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 좋아. 그런 상품을 산다는 거잖아. 은행에는 2%밖에 못 받는데 예를 들면은 현대차한테 돈을 빌려주면 3%는 받더라. 현대차가 망하면 돈을 못 돌려받지만은 걔가 망하겠니? 그러니까 우량 회사채를 담겠다. 이건 좋단 말이야. 은행엔 2%인데 현대차는 3%다. 예를 들면 은행이 2%인데 슈카월드는 5%다. 15%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고 있으면 그거 좋아. 근데 매칭이 뭘까? 매칭이 뭐냐면은 만기 매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기 매칭. 한마디로 채권을 중간에 사고 팔지 않고 이 채권이 만기가 다 될 때까지 들고 있다는 거야. 거의 적금이라는 거죠. 1년 만기면 1년, 2년 만기면 2년. 2년 채권 매칭형 펀드라면은 2년 동안 돈을 못 빼는 겁니다. 뺄 수 있는데 빼면은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겠지. 그걸 매칭이라 그래요. 만기 매칭. 나와 타이슨 형이 매칭을 하면은 내가 죽겠죠. 그러니까 매칭이 아니잖아. 그쵸? 적절하게 이렇게 맞추는 거, 매치를 하는 게 해야겠죠. 나와 이승희 형이 앞에 있으면 물론 이승희 형이 주먹을 날리기 전에 내가 형 미안해를 속사포처럼 쏘아대면은 살 수도 있어. I'm sorry 하면 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시체가 돼서 나올 테니까 요거를 적절히 잘 매칭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만기 매칭입니다. 만기 매칭이죠. 적절히 매칭을 해야 돼요. 만기 매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B한테 갔을 때 PB들이 매칭형 상품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를 이승희 형과 매칭을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돈이 묶일 수 있는 기간 동안 그 기간에 딱 맞는 기간 맞춤형 상품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매칭형입니다. 매칭형. 채권 매칭형 그러면 채권 즉 대부분 회사채죠. 어떤 특정 회사채를 너의 돈에 만기 될 때까지 넣어주겠다. 그 채권 매칭형 펀드인데 너가 그 채권을 개인적으로 살 수도 있어. 실제로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은 그걸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채권에서 확신이 있으면. 근데 나는 어떤 회사가 안전한지 잘 몰라. 잘 모르잖아요. 슈카월드 신용등급을 잘 모르겠어. 얼마까지 빌려줘도 얼마의 기간까지 안전한지 모르겠어. 그 판단은 네가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펀드죠. 그 펀드를 담당하는 매니저한테 나는 돈을 낼 테니까 그 판단은 네가 해주세요. 대신에 펀드 수수료를 내가 내겠습니다 하는 상품이야. 채권 매칭형으로 끝나면은 네가 그냥 채권을 사면은 그 채권 만기까지 가는 거야. 매칭이 끝나는데 펀드는 나는 그런 회사를 잘 모를 테니까 너희가 그런 채권들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면 내가 그 펀드에 가입하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회사채를 산 거하고 똑같은데 그 펀드 매니저한테 판단을 맡기는 거지. 그리고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채권 매칭형 펀드입니다. 그럼 아래 그렇게 PB가 얘기할 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3호 ELF는 뭐냐? 아까 ELS하고 똑같아요. ELS하고 똑같은데
그 조금 더 안전하게 이렇게 지수에 연결되고 ELF 펀드에 연결시키는 거죠. 펀드에 연결시켜서 조금 더 안전하게 이걸 만들었다. 3호 공모가 아니야. 여러분들 모두한테 파는 게 아니라 돈을 모아서 예를 들면 100억 3호 그럼 100억만 모아서 200억 3호 200억만 모아서 걔네들한테 이런 어떤 조금 중위험 중수익 좀 안전한 거 뭐 아까 전처럼 만기 뭐냐 원금 보장이 될 수도 있지. 맞는 걸 만들 수 있어. 맞는 걸 만들어서 걔네한테만 제공을 하겠다는 거야. 그게 그 너희한테만 주는 사모님 엘프가 되는 거죠. 아무한테나 3호 엘프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너희한테만 주겠다. 고액자산가들한테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ELF를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촉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조금 받겠다든지. 자, 그런 거고요. 자, 주식 채권 혼합형.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런 건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주식 채권 혼합형이라는 거는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변화시켜서 그 어떻게 보면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조절하겠다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은 그 내가 주식을 얼마를 사야 돼요. 나중에 얘기해. 내가 전재산이 1000만 원이야. 주식을 얼마를 사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얼마만큼 위험을 지겠냐는 소리거든. 주식과 채권의 혼합형을 만들어서 채권을 80% 주식을 20% 한다. 그럼 난 20%만큼의 위험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채권은 거의 고정금리니까 픽스드 인컴이잖아요. 인컴이 픽스된 거야. 주식은 20% 움직이겠다는 거든. 아, 근데 재미없고 이렇게 어렵고 이런 뭐 이렇게 흘러가냐 이거.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재미없고 이거 딱딱한 내가 교육 방송을 하고 있지? 이게 아닌데 원래 나 아까 그 엑셀을 보여주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산을 굴릴 때 이 전략이 유용합니다. 기금들도 대부분 자산의 수익이 어디서 나냐면은 이 자산단의 움직임에서 수익이 나요. 이 자산단의 움직임에서 주식 채권의 비중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수익의 대부분을 결정을 해요. 무슨 소리냐? 주식이 아무리 빠져도 내가 주식 비중이 5%밖에 없으면 별로 안 잃었잖아.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5%밖에 없으면 별로 못 먹은 거고. 이거를 7대3으로 가져가느냐 5대5로 가져가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그 가치 판단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 전술적 가치 판단, 전략적 가치 판단 그러잖아요. 전략적 가치 판단이 사실 굉장히 많은 걸 좌우를 하거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분들도 내 자산 중에서 주식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몇 대 몇으로 가져가냐가 사실은 굉장히 큰 가치 판단입니다. 어떤 종목을 고르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먼저 그거예요. 150%면 주식을 그러면 그거 이제 빚내서 하겠다는 건데 뭐 화이팅을 빕니다. 그러면은 얼마를 가져가냐? 보통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0- 여러분 앞자리를 얘기해. 무슨 소리냐? 100- 여러분 연배. 내가 20대면은 100 중에서 20을 안전자산, 80을 위험자산, 40대면 6대4 뭐 이런 식의 게 있거든. 흔히 PP들 얘기하는 게. 근데 그건 개인마다 좀 다르고 나중에 엑셀 파일 보면서 얘기를 할 거겠지만은 내가 좀 젊으면 젊을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야 돼요. 높게 가져가야 돼. 젊으면 젊을수록. 코인에 올인하는 거는 그거 진짜 많이 젊어야겠는데? 그 아주 많이 젊어야 될 것 같아. 거의 우리 딸 연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코리를 아주 많이 젊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려면은 보통 젊었을 때 10대는 아니지 20대에는 약간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나이가 들수록 위험자산 비중 좀 낮게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게 주식채권 혼합형인데 여러분들도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을 필요가 있어. 꼭 모든 주식 하나에 모든 걸 다 사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 많이 벌 수도 있지 많이 깨질 수도 있잖아. 그게 변동성이란 거잖아요. 위험은 곧 변동성이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는 변동성을 어느 정도 지정을 하고 자산 배분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그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치워 죽습니다. 수레바퀴 굴러갈 때 치워 죽어요. 왜냐면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래로 올라갈 때 죽거든.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얘기를 더 길게 해드리면 굴뚝 같은데 나 게임을 해야 돼서 일단 여기까지만 빨리 끝내도록. 자, 코스피 200 커버드 콜. 야 이거 1시간짜리인데? 커버드 콜이 있었구나. 그 프로텍티브 풋 뭐 커버드 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나요? 뭐 증권 투자 상담사 뭐 이런 거 하면 나오지 않나? 무슨 자격증 딸 때?
중투상 또 뭐지 뭐 파생 선물 모시기 뭐 자격증 있잖아. 저도 옛날에 땄어요. 한 10년 정도 전에. 뭐지? 또 뭐 있는데? 투자 자산 모시기 뭐 하는 거. 뭐 그거 할 때 많이 나와. 뭐 커버드 콜, 프로텍티브 풋.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커버드 콜 한마디로 콜로 커버하겠다. 콜 옵션으로 뭘 커버해? 코스피 200을 커버하겠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내가 코스피 200 관련 상품을 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코스피 200 ETF를 들고 있어. 근데 코스피가 꼴을 보아하니까 별로 안 오를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내가 내 자산 구성상 이걸 안 들고 있을 수도 없어. 그럼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떡상하면. 그러니까 들고 있고 싶은데 보아하니까 별로 안 오를 것 같고 조금 빠질 것도 같고 뭐 그래. 그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전문 용어도 아니지. 지들이 하는 용어로. 박스권이라 그러잖아. 소위 박스권일 것 같아. 근데 나 코스피 200 자산을 계속 들고 있어야겠어. 그럼 내가 여기서 추가 수익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거든. 그럼 내가 여기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주식은 이런 경우에 뭐를 합니까? 빌려주죠. 증권사에 빌려주잖아. 빌려주면 대여 수수료 받잖아. 요즘에 그거 있어. 내 주식 빌려주기. 주식을 난 어차피 갖고 있는데 요거를 가만히 두기는 뭐하고 빌려줘서 돈을 좀 받아야겠어. 이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주식 빌려줘서 대여 수수료 받고 그래. 빌려줄 때 물론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내가 못 파는 거잖아요. 못 팔고 뭐 그런 게 있어. 그 유동성을 빌려주는 거지. 자, 그럼 비슷하다고 보면 돼. 커버드 콜, 코스피 200을 내가 상품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박스권 별로 오를 것 같지는 않고 약간 박스권 이렇게 머물고 횡보하거나 좀 빠질 것도 같아. 그럴 때 뭐를 합니까? 콜옵션을 매도라는 거예요. 콜옵션을 매도라면 뭐냐면은 그 콜옵션을 매도하면은 매도하는 즉시 내가 복권 발행을 하는 거야. 복권 발행. 그 코스피 200이 상승할 것 같은 복권을 발행해. 1,000원짜리 복권을 발행해. 1,000원짜리 10개 발행하면 나 10,000원 받잖아. 코스피 200이 안 올라. 그러면 그 복권 다 꽝이야. 그럼 나 10,000원 번 거 아니에요. 내 추가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니야. 발행한 순간에 10,000원 일단 내 인마에 포켓을 했고 그 다음에는 코스피가 오르냐 안 오르냐에 따라서 내가 얘들한테 복권 당첨 금액을 주는지 안 되는지 결정을 하는데 그게 커버드 콜이거든요. 나는 코스피 200을 들고 있는데 별로 안 오를 것 같아. 그럼 콜옵션 매도를 하면은 일단 10,000원의 수익을 얻잖아.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추가 수익 최대 장점이죠. 그러다 코스피가 오르면 어떡하냐? 난 코스피 200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른 거에서 조금 띄워주면 되잖아. 내가 코스피 100을 100만원어치 들고 있는데 커버드 콜을 10만원어치만 발행을 하면은 90만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는 먹고 10만원 오른 거에 대해서 걔 주면 되거든. 근데 안 올라. 안 오르면은 나는 100만원 어차피 0으로 안 올랐는데 콜옵션 매도한 거 복권 발행한 거만큼 만원의 수익이 난다는 거죠. 떡상하면 어찌 되냐고? 이건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냐의 문제야. 커버드 콜로 코스피 100을 100% 다 커버했다. 그럼 떡상해버리면은 나는 버는 게 복권 판 돈밖에 없죠. 떡상해버리면. 근데 50%만 커버했어. 그럼 떡상해버리면은 복권을 팔았으니까 50% 내가 내거 50% 복권 발행 50%에서 50% 번 거는 복권 가져가는 애한테 주고 내거 50% 오른 거하고 복권 판매액 10,000원을 받는 거지. 그 위험을 분담하는 거예요. 맞아요. 비중 조정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그게 되고 한마디로 코스피액을 들고 있으면서 커버드 콜 작전으로 그 복권 판매액을 알파를 얻자라는 작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콜옵션 매도는 안 되기 때문에 코스피 200 커버드 콜을 엮어서 만든 상품이 있어요. 비교적 안전하게. 왜냐면은 그 커버드 콜이 커버하는 부분을 낮추면 되거든. 그러면은 코스피 200이 안 올라도 여러분들은 한 2%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품들이 있어. 예를 들면 2%, 3%. 콜옵션의 비중을 높이면 높을수록 그 이 3%, 4%는 올라가겠지. 대신에 주식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이 낮아질 수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옵션은 고민할 필요 없어. 그건 어차피 만든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프로텍티브 풋도 마찬가지야. 주식을 산 다음에 풋옵션을 사는 거예요. 주식을 산 다음에 풋옵션을 사면 내가 주식 갖고 있어. 빠지면 옵션에서 벌고 올라가면은 한마디로 보험을 사는 거지. 보험을 100만원어치 주식을 들고 있어. 근데 내가 100만원어치 빠질 거에 대한 보험을 사. 빠지면은 보장해달라. 그게 풋옵션이잖아요. 보험을 들어. 그럼 주식이 올라가면은 그럼 내가 무슨 손해를 보냐. 주식이 올라가면은 보험을 산 순간에 뭐를 내요? 보험료를 내잖아. 그 보험의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만큼 손실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프로텍티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많이 선호하지 않죠. 왜냐면 먼저 돈을 내야 되니까. 보험료를 내자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코스피 100을 100억어치 들고 있어. 1억을 들고 있는데 무서워. 이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면 1억이 빠졌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을 들어요. 보험료가 한 100만 원이래. 그럼 100만 원을 내. 그러면 나는 잃을 확률은 없어. 대신에